대결이 좋아. 오늘의 대결은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조별리그 2포트 FIFA 랭킹 87위인 요르단을 만난다. 일단 대한민국은 요르단에게 3승 2무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포트 국가인 만큼 조별리그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비교적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요르단에게 거둔 3승은 모두 1령 신승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경기도 쉽게 이기기보다는 고전할 가능성이 큰 경기이다. A대표팀과 별개로 연령별 대표팀도 요르단을 만나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이 대회 개막 직전 평가전에서 요르단을 무려 6-1로 대파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이 쉽게 갈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결국 평가전과 실전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베트남이 일본을 상대로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이며 석패했고, 대한민국과의 평가전에서 패배한 이라크가 일본을 비교적 손쉽게 이겼다. 요르단도 말레이시아를 사형으로 대파하는 등 이미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었으므로 결국 이 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강인과 같은 리그 1에서 활약하고 있는 몽펠리에 HSC의 무사 알타마리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요르단의 유일한 유럽파 선수임과 동시에 리그 1에서도 3골을 넣으며 드리블 돌파는 물론 여러 공격적인 수치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윙어다. 1차전에서 요르단이 말레이시아를 사형으로 대파하며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앞서 말한 알타마리는 종횡무진 활약하며 페널티킥 포함 2골을 넣었다. 또한 골은 없었지만 최전방 공격수 알라이마트 역시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도움까지 정립해 새로운 경계 대상에 추가되었다. 추가로 종횡무진 활약하며 32분 만에 2골을 넣은 알마르디 역시 위협적이나 전반 35분에 부상으로 교체되어 대한민국전 출전 여부는 미지수이다. 총 9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에는 딱히 징크스라 할 것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요르단을 상대로 5번 만나 3번 이겼고 모두 1-0으로 신승을 거뒀는데 이번에 이를 깰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또한 저 3패가 모두 요르단 같은 서아시아 국가인 쿠웨이트, 바레인에게 나왔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바레인전에서 경고를 5장이나 받은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만에 하나 이 경기에서 최소한 무승부라도 거두지 못한다면 3차전 말레이시아전이 꽤나 위험해질 수도 있으므로 패배는 절대 안 된다. 초반부터 다득점 클린시트로 확실히 승기를 잡고 카드 관리를 위해 신속히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일부러 경고를 받아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 결장하고 16강에서 카드가 없는 상태로 뛰는 카드 세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징계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일단 인터뷰 등에서 대놓고 카드 세탁에 대해 언급하는 게 아니고서야 물증은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다. 아니면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해서 상대의 역습 상황을 카드와 맞바꾸는 등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카드 세탁을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득점 이후 상해 탈의 세레머니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상해 탈의 세레머니는 득점 이후 격하게 흥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결과만 놓고 보면 카드 세탁 후 욕은 먹어도 징계는 안 받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선이다. 요르단이 말레이시아에게 사형으로 대승을 거두며 이 경기가 사실상 1위 결정전이 될 전망이다. 요르단이 말레이시아에게 대승을 거둠에 따라 대한민국이 요르단을 잡는다는 전제 하에 말레이시아가 바레인을 이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조 1위를 확정지을 수 있다. 요르단의 전력이 바레인과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패배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5장의 경고를 짊어진 채 다득점 승리를 노려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변수다. 1차전에서 아쉬운 결정력을 보였던 손흥민, 조규성, 이재성의 활약이 절실하다. 하지만 경기를 하루 앞두고 엄청난 변수가 2개나 생겼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의 주전 골키퍼 김승규가 자체 게임 도중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이번 대회에서 소집 해제되어 조기 귀국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명의 골키퍼 조현우와 송범근 체제로 이 경기부터 남은 경기까지 치르게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전 경기 바레인전보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임하여 팀의 사기를 올릴 필요가 있다. 경기를 하루 앞둔 1월 19일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D조 3번째 경기인 이라크와 일본 간의 경기에서 일본이 이라크에 1-2로 덜미를 잡히며 조 1위가 불가능해졌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조 1위를 하면 16강에서 일본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문제는 우승을 노리는 한국 입장에서 16강부터 일본을 만나는 대진표는 상당히 별로라는 것이며, 16강에서 일본에 패하는 대참사가 일어나면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이기더라도 가장 높은 확률의 대진표가 8강이란 4강 개최국 카타르, 결승전 호주이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 톱시드 국가를 모두 만나는 아시안컵 역사상 최악의 대진표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입장에서는 조 1위가 썩 반갑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반면 조 2위로 올라가면 16강, 8강, 준결승, 결승에서 사우디, 호주, 이라크, 일본을 만나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이쪽이 일본, 이란, 카타르,
호주라는 지옥의 대진에 비하면 훨씬 낫다. 물론 한국 입장에선 요르단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서 이기지 못한다면 모를까 굳이 조 2위를 하겠다고 이길 수 있는 경기 흐름 속에서 일부러 이기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차라리 이 경기에서 패배를 감수하고 로테이션을 돌리고 3차전에서 전력을 다하는 게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다. 한국이 최대한 이득을 보는 쪽으로만 맞출 경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요르단을 꺾고 조 1위를 확정시킨 후 말레이시아전에서는 대부분 포지션을 로테이션으로 돌려 주전들을 체력을 풀충전시키면 반대로 3차전까지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해 체력적 부담이 있는 상태에 일본을 상대한다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차선책으로는 요르단전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말레이시아전에서 최소한의 점수로 승리를 거둬 요르단이 조 1위, 한국이 조 2위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마침 이전 경기에 중국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옐로카드 5장이 쌓인 상태에서 이번 경기에서 카드를 리셋하는 과정에서 무승부를 거둬도 16강전을 대비하는 과정이라 여론이 비난할 가능성은 낮으며 말레이시아전은 선제골로 승기를 잡고 주요 선수들을 빠르게 교체시킬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은 제3자가 보기에는 다소 비겁하게 비칠 수 있거나 대표팀의 자존심상 그렇게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패배로 조 2위 진출이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에서 자존심 하나만으로 조 1위로 진출하여 일본을 꺾는다 해도 강력 우승 후보인 이란과 카타르의 혈투를 하기에는 우승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체력면에서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르단 입장에서도 1위는 오히려 힘들어지는 대진이라는 것을 알기에 서로 일본을 피하려고 일부러 두 팀 다 대충 경기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호주나 사우디를 상대한다고 해서 체력까지 아끼며 쉽게 이길 거라는 보장도 없고 만에 하나 지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감독 경질은 따위로 치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쉽게 우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번 경기 심판진은 주심 살만 팔라이를 비롯한 카타르 심판진이 배정되었는데 살만 팔라이는 경기 당사에서 5장의 경고를 주는 심판이다. 아시안컵 심판진 중에선 엄격한 편에 속하는 심판이다. 이를 이용해 경고 세탁을 노릴 수도 있다. 한편 이 심판은 2023년 U20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콜롬비아의 8강전을 맡았던 인물로 경험이 많지 않은 편이라 당시 경기 운영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반 5분 조규성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공을 주었으나 이산 하다드의 태클로 손흥민이 넘어졌다. 처음에는 골킥으로 심판되었으나 온필드 리뷰 결과 8분경 PK 선언이 되었다. 또한 이산 하다드에게 옐로카드가 주어졌다. 황인범은 VAR 판정 시간을 이용하여 치료를 했다. 9분경 PK를 손흥민이 중앙으로 차 득점하면서 대한민국은 1-0으로 앞서 나가게 된다. 계속된 요르단의 공격과 코너킥이 이어지다 전반 37분 요르단의 코너킥에서 박용우가 헤딩으로 걷어내려다 골문 안에 그대로 밀어넣어 버리며 자책골을 기록해버렸다. 전반 43분 조규성이 얻은 프리킥을 손흥민이 처리했으나 살짝 빗나갔다. 이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아주 살짝 스쳤으나 주심은 보지 못해 골킥으로 처리했다. 전반 추가 시간 이기재가 무사 알타마리의 돌파를 허용의 위기를 맞았으나 조현우와 김민재가 어찌저찌 막아냈다. 하지만 곧바로 야잔 아라랍의 슈팅이 막히고 세컨볼을 앞달라 알라이마트가 중거리 슛을 찬 것이 골문 구석으로 꽂히며 역전골을 허용하는 대참사가 터졌다. 전반 추가 시간 9분 이기재의 왼발 슛이 골키퍼 맞고 나왔고 조규성 앞에 떨어지며 절호의 기회가 왔으나 조규성의 빗맞은 슈팅이 바운드되며 골문 위로 떠버리면서 전반전 마지막 기회조차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이 슈팅을 마지막으로 전반전이 종료되었다. 이기재와 박용우를 빼고 홍현석과 김태환을 교체 투입하며 후반전이 시작됐다. 전체적인 흐름은 전반전보다 다소 나아져 한국이 내려앉은 요르단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갔지만 세부 전술이 없으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제발 뚫리기를 바랄 뿐이었고 요르단도 내려앉은 채로 계속 한국의 공세를 막아냈다. 그러던 와중 후반 64분경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상황에서 일단 끝까지 공격을 이어갔다가 조규성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와 빈골대로 슈팅을 했으나 이것이 뜨며 다시 빅찬스 미스를 기록했다. 65분에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조규성에게 잘 찔러줬으나 또 다시 뺏기고 말았다. 결국 후반 68분경 이재성을 빼고 정우영을, 조규성을 빼고 오현규를 투입했다. 하지만 교체 카드 사용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요르단의 템백을 어떻게 뚫지 못해 답답해하는 상황만 이어졌다. 그나마 간간히 나오는 대한민국의 유효 슈팅은 요르단 키퍼 야지드 아브라일라의 선방에 전부 막혔다. 요르단 선수들의 시간 끌기와 더불어 경기 흐름이 많이 지연된 탓인지 추가 시간은 무려 11분이 주어졌는데 후반 91분 김태환이 우측면에서 돌파한 뒤 후 올린 크로스가 오현규의 머리를 스치고 왼쪽에 손흥민에게 갔다. 손흥민은 중간에 있던 황인범에게 패스를 주었고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 이것이 골키퍼 앞에 있던 수비수 야잔 아라랍을 맞고 절묘하게 쓰러진 골키퍼를 살짝 넘기도록 굴절되며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기적적인 동점골이 터졌다. 다만 슛 방향이 골문 쪽이었음에도 굴절이 아니었으면 골키퍼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슈팅이었기 때문인지 기록상으로는 요르단의 자책골로 처리되었다. 후반 90+4분 황인범을 빼고 박진섭을 투입했지만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후반 99분 혼전 상황에서 홍현석이 골대 바로 앞에서 절호의 기회를 맞아 다리를 뻗어봤으나 발에 맞은 공이 옆구무를 때려버리며 아쉬움을 삼켰고
결국 추가 득점 없이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2-2로 비겼다. 초반 PK 골로 손쉬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르단의 공세가 거세지다가 결국 이른 시간에 2골이나 내주면서 제대로 위기에 몰렸고 패배 위기까지 몰렸지만 답답할지언정 어떻게든 두들긴 끝에 기어이 후반 추가 시간 상대의 자책골에 따른 행운의 동점골을 넣어 무승부라도 챙길 수 있었다. 전반전 초반부터 손흥민이 얻은 PK를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이른 시간부터 앞서 나가 최상의 시나리오로 경기를 시작했으나 상대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에게 점점 찬스를 허용하더니 결국 전반 37분 박용우가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그만 자책골을 넣어버려 일순간 분위기가 요르단 쪽으로 완벽하게 넘어가 버렸다. 결국 이 분위기를 제어하지 못한 채 전반전 막판에 역전골을 얻어맞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후반전에 이른 교체 카드를 사용하여 일단 공격의 주도권을 가져오긴 했으나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기 시작한 요르단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해 허심만 들였다. 빌드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중원에서 무의미한 볼 돌리기가 반복되었고 이게 끊길 경우 요르단에게 역습을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요르단의 전반전 압박의 후유증이 후반에 나오며 체력이 상실된 것과 더불어 김민재가 발군의 활약을 펼친 덕분에 후반전에 추가 실점은 나오지 않았다. 공격적인 측면에선 손흥민이 좌윙으로 위치를 옮겨 볼을 끌고 오고 김태환이 오른쪽에 투입되면서 김태환, 손흥민, 황인범의 연계 플레이를 통한 위협적인 장면이 여러 번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는 무승부를 기록하여 어쨌든 최악은 면했으나 그다지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다. 또한 대한민국에게 간간히 결정적 찬스가 분명히 있었으나 전부 결정력 부족에 울어야 했다. 천만다행으로 앞서 말했듯 추가 시간 시작과 손흥민, 황인범의 연계 플레이로 동점골을 만드는 데 성공하여 개정된 추가 시간 룰에도 꿋꿋하게 드러눕던 요르단에게 일격을 가했다. 추가 시간 11분 동안 줄기차게 역전골을 노렸으나 막판에 옆구무를 때리고 만 홍현석의 슬라이딩 슈팅이 애석할 따름 사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선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는 김민재와 황인범은 MVP로 꼽힌다. 김민재는 나폴리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여주던 이른바 원백 수비를 충실히 수행하며 한국이 후반전 내내 단체로 공격을 시행하는 와중에도 혼자 요르단에 간간히 나오는 기회를 전부 끊어버리는 신들린 활약을 보이며 한국이 공격에 치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런 수비로 기가 질린 상대 에이스 알타마리를 비롯해 후반전 중반부터 요르단의 체력이 떨어지며 한국은 공격 일변도로 마음 놓고 나설 수 있었고 결국 극장 동점골을 만들 수 있었다. 여기에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경기 내내 부진한 박용우의 롤까지 부담하며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주던 황인범도 이날 MVP로 꼽을 수 있다. 교체 선수로는 정우영이 체력이 방전된 이재성을 대신해 경기 종료까지 측면 공격에 혀를 뚫어주며 선전했지만 찾아온 기회에서 슈팅이 뜨거나 부정확한 크로스를 했던 것이 매우 아쉬웠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선 2차전까지 고수했던 플랜 A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우선 상대의 역습 상황마다 박용우 혼자서 텅 빈 중원을 모두 커버해야 하는 바레인전 전반전에 전술적 실수를 그대로 반복했다. 그리고 이기재에게 또 다시 선발 기회를 줬지만 이기재는 중요한 순간에 실점 장면에 모두 관여하고 말았다. 소속팀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 9월부터 경기에 뛰지 못했기에 실전 감각이 이전부터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오늘 라인업에서 상대 에이스 알타마리를 계속 만나는 매치업이었으니 이기재의 수비 불안은 더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하프타임부터 좌측 서령우, 우측 김태환으로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이기재를 일찍 불러들였다. 이기재가 준수한 수비만 했다면 이번 경기에선 유효 슈팅도 기록하는 등 클린스만 감독의 이기재 활용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아쉬웠다. 다만 몇몇 선수를 선발 명단에 고집한 점은 지적받아도 이기재를 김태환으로, 박용우를 홍현석으로, 이재성을 정우영으로, 조규성을 오현규로 바꾸는 등 경기력이 안 풀린다 싶으면 가차없이 바로 교체를 시켜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점은 바레인전에 이어 그나마 호평을 받았다. 선발 명단의 경우 이제 겨우 조별리그인 상황이라 체력을 관리해야 하기에 그나마 만회가 가능한 조별리그에서 부진한 선수들을 대신 써서 체력을 아끼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능력 부재와 상대팀에 대한 분석 부족이 의심되는 장면은 이날 많이 엿볼 수 있었다. 결국 선수들을 못 살리는 전술 또한 이 경기 승리에 실패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에너지 레벨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가 이재성이긴 하나 이날만큼은 본인의 자리에서 저지른 미스플레이가 매우 많아 팀에 그리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성은 70분 가까이 경기를 소화했다. 또한 이재성이 이기재의 부진한 플레이를 메꾸기 위해 수비에 가담하는 빈도가 잦았던 것도 이날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약점이 되는 약한 풀백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결국 이재성은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도 못했다. 손흥민 또한 PK 상황을 제외하면 팀의 부족한 빌드업으로 인해 중원 지역에서의 볼터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 왼쪽 메잘라 같은 움직임을 가져갔다. 어디까지나 이선 공격수이자 팀의 주 득점원인 그가 90회 가까운 볼터치를 가져간 것도 전술적으로 전혀 이득될 것이 없었다. 이 점도 역시 중앙 미드필더 박용우가 위축되면서 야기된 문제였다. 이런 전술적인 문제점은 결국 좌우 풀백이 전혀 전진을 못하며 유기적인 공격을 가져갈 수 없었던 바레인전의 전반전을 그대로 재현하고 말았다. 바레인과 달리 요르단은 알타마리가 오른쪽에 있었다는 것이 차이점이었고 이 차이는 결국 이번 경기를 그르치고 말았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의 상대에 대한 분석이 과연 충실히 되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의 일본과는 다르게 그나마 요르단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다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만약에 요르단에게 패배했으면 그 자리에서 요르단의 조 1위 확정은 물론 말레이시아전에서 더 많은 힘을 빼야 했고, 무엇보다 FIFA 랭킹 포인트가 벤투호의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 승리 직후로 회귀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닥치고 우승만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으로서 아시안컵이 결코 쉽지 않은 무대임을 다시 확인하는 일전이었다. 냉정히 말해서 현재의 경기력으로는 우승은 고사하고 16강에서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배하여 탈락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루빨리 경기력을 회복하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자력으로 1위를 할 경우의 수는 남아있고, 운이 좀 따르긴 했어도 아시아 국제대회에서 항상 중동 국가에게 패배하던 패턴, 즉 전반전 리드 허용, 후반전 침대 축구로 패배하는 패턴을 깼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 그야말로 패배할 뻔한 경기를 비겼고 선수단이 이를 반등의 발판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로써 클린스만호의 A매치 연승 기록은 이 경기 무승부로 인해 7연승에서 마감되었다. 다만 지난 2023년 6월 엘살바도르전 무승부부터 시작된 A매치 10경기 연속 무패 기록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로 이 경기에서 치열하게 싸운 대한민국과 요르단은 그 여파로 다음 경기에서 졸전을 치르며 결국 최후의 승자는 어부지리를 얻은 바레인이었다. 하지만 이 경기는 그저 약 17일 뒤에 발생한 대참사의 예고편일 뿐이었다. 한국의 아시안컵 대결 3부를 기대해주세요.